네, 다시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관세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주요 경제 지표까지도 겹쳐 있는 만큼 매일 저희 마켓 시그널과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강보합권의 시장이 마무리해주긴 했는데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지표 같은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주요 연설 같은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이 많이 배포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 일제히 강보합 또는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가 강보합선인 4만 1000선에 그리고 S&P 500 5667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M7 기술주들 대체로 상승권으로 움직이면서 17700선에 0.5%대 탄력을 보여줬죠. 이날 사실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지수 선물 옵션이 만기되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선물 옵션도 만기가 돼서 변동성이 커지기로 유명한 날이기 때문에 대체로 투자자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몰입을 하는데요. 내 마녀의 날이었지만 4주 연속으로 지속됐던 이 S&P 500과 다우의 하락세는 끊어냈습니다. 이로써 5주 연속 하락은 막아내는 모습 이었죠. 사실 변동성 위기 그리고 장 초반에는 또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한 증시였습니다만 이 같은 하락 흐름을 돌려놓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 예외가 있냐, 예외를 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에게, 즉 한 국가에게 예외를 해주면 다른 국가들도 다 해줘야 된다라고 다소 강경한 듯한 발언을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이 기자들에게 나는 관세 관련한 포지션은 여전하다고도 얘기를 했죠.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온 발언, 그러나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까지 약 일주일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유연성은 있을 거라고 멘트를 준 거죠. 이제 일주일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약간의 변동 그리고 관세율이 하락하는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씹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상승권으로 폭을 되돌렸고요. 강보합 또 상승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남아있는 가운데 계속 트럼프의 발언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지난주 목요일 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죠. 페드워치에서는 여전히 6월 FOMC 회의에서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6월에 인하될 확률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이 기존 62.5%에서 67%대까지 높아진 거죠. 또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에서 인질 석방을 거부할 시에는 가자 지구의 영토 일부를 영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0.3% 상승 나왔고요. 68달러 28센트가량의 배럴당 거래가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중동에서는 지정학적 위기, 사실상 지난 1월 이후로 휴전은 깨진 거라고 보고 있죠. 지속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빅테크 주요 종목들 상승한 가운데 S&P 500 섹터별 맵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M7 주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의 상승입니다. 5% 넘는 상승 나왔고요. 또 이외에 메타와 구글 같은 M7 주식들 대체로 상승하면서 통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1%가량의 오름폭 집계됐습니다. 또 애플도 2% 가까운 반등 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 상승했지만 엔비디아가 M7 주식 가운데 유일하게 빨간불 켰습니다. 0.7%의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GTC 2025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드라마틱한 상승 탄력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이 이달도 좀 체크가 됐습니다. 다만 하락한 섹터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그리고 재료, 소재 쪽에서는 1%가량의 낙폭이 나왔어요.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도 더 자세히 체크해보죠. 먼저 빅테크 주식 함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2%가량의 반등 나왔는데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2%가량의 반등 나왔고요. JP 모건 측에서 애플에 대한 오버웨이트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시클리컬한 경기 순환적인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요. 애플에서 매년 9월에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잖아요. 이때는 경기 순환적인 측면도 있다. 신제품 모델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버웨이트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보겠습니다. 5%가량의 상승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여전히 핵심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낮췄습니다. 기존 $430의 목표 주가에서 $410로 타겟 프라이스 낮췄고요. 최근 YTD,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차량 인도량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내러티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면서 여전히 핵심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테슬라 평가했습니다. 5%대 반등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0.7%가량의 낙폭 보였는데요. UBS에서 GTC 2025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성과를 낸 AI 컨퍼런스였다고 이야기했고 또 소버린 AI 때문에 이 AI 수요가 가소평가됐었는데 이 AI 인프라 개발 여력이 충분하고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빅테크 외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빅테크 외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나일렘부터 체크해 보시죠. 엘나일렘 파마슈티컬즈 11%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의약품 회사입니다. FDA에서 심장병 치료 주사제인 암부트라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날 급등 폭이 나왔는데요. 암부트라는 이제 미국에서 희귀하고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엘나일렘의 치료 주사제 엘나일렘이 개발한 의약품이고요. 암부트라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1.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칩 메이커, 칩 제조업체죠. 7.8% 상승 나왔는데요. JP 모건에서 이제 시장 비중 대비 줄여라라는 의견에서 중립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블랙웰의 수요가 계속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웰향 선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으며 이날 투자 의견 업그레이드한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8%가량의 상승폭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미국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남아 있는데요. 보잉이 3%가량의 상승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관련해서 보잉사와 이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보잉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3%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경쟁 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6% 가까운 하락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이키입니다. 5%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CEO 그리고 CFO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실적 가이던스는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로 인한 관세 전쟁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도 위축이 되면서 향후에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매출 두 자릿수씩 줄어들 거다라는 실적 부진을 예상하며 5% 넘는 낙폭 시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죠. 8%의 급락 장세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 이후 직후에는 시장에서 상승 쪽으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날은 8% 급락 나왔습니다. 매출과 수익이 심지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매출은 80억 5천만 달러, 수익은 EPS 한 주당 1달러 56센트를 기록했습니다만 이때 호실적에도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있는 종목도 모두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머스트노우 5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모두가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심리까지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더욱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발표가 되죠. 2월 PCE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0.3%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은 근원 PCE 같은 경우도 전월보다 0.3% 그리고 1년 전 대비해서는 2.7% 올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0.3% 상승하는 건 여전히 연준의 목표보다는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 전년 대비 수치로도 반등하는 건데 이게 인플레 반등의 시그널이 될지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는 S&P 글로벌의 3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발표가 됩니다. 최근 약세를 계속 보여왔던 심리 지표죠. 관세 위협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최근 주가 하락까지 겹쳐서 기업 소비자 신뢰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와줘야만 전반적인 투심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4월 시작될 1분기 어닝 시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일 인베스트먼트의 댄 마일스 설립자는 1분기 어닝 시즌은 엄청난 경각심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는데 4월 2일에 상호관세 발표가 있는 만큼 소비자나 기업이 큰 소비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CIO는 최근 달러 약세 시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시즌과 2분기 가이던스는 순풍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 4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더욱더 나은 모습이 기대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 시장이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은 아무래도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전략가는 일단 전 세계 모두가 4월 2일을 최대 공포의 날로 보고 있긴 하지만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골프를 치느냐에 따라서 4월 2일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가볍게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라던가 다음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상호 관세와 관련된 발언 들이 이번 주 증시에는 가장 민감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월가 같은 경우는 경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려의 말을 내걸고 있긴 합니다. 7월 들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 안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부채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3월 설문조사를 따라서 이 펀드 매니저의 55%가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고 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최근 소비자 신뢰지수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안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예상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고요. 또 저명한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도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여러 경고 신호를 강조하면서 수개월 안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느라 힘겨워하는 미국의 가계 혹은 증가하는 부채 부담, 또 부진한 중소형주 실적이나 하향되는 기업 실적 전망 등을 주요 경고 신호로 꼽았는데요. 과거 사례로 볼 때 아무도 믿지 않는 경기 침체가 이르면 7월에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4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현재 93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18조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가 그러했는데 이 소형주의 ETF 같은 경우는 11월 고점 대비 16% 하락한 상황이고요. S&P 중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11월 고점 대비 13%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대표 강세론자인 톰리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글로벌 증시를 뒤흔든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시장은 결국 반등할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현재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민하던 2018년과는 달리 지금은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시장 기술적 지표도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급락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52평선에서 반등해준 부분이 긍정적인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번 주도 여러 불확실성과 변수에 대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만큼 일단 매일매일 시장 상황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가 나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중요한 이슈이니만큼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된 질문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 때때로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국이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낮춘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관세 부과 수준을 어느 정도로 조절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 게 되겠고요. 또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코멘트도 내놨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계획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이 트럼프의 대중 전면 관세에 맞서서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매우 좋은 관계에 있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상호관세와 관련된 발언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내놔줄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월 2일부터 부과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M7 종목들 안에서 나름 반등의 시그널을 강하게 보여줬던 건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다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무려 9주 연속 하락을 이어가면서 고점 대비는 현재 50%나 낙폭을 한 상황이고요. 시가총액도 7천억 달러나 증발이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랫동안 테슬라를 매수했던 이 많은 투자자들도 테슬라의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의 대형 주주로 밝혀져 있었던 조나단 굿맨 같은 경우도 이번에 테슬라의 매도와
관련된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대부분은 일론 머스크 CEO의 논란이 되는 행보나 정치적 개입이 큰 이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군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런 머스크의 직설적인 성향이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다만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머스크가 사임을 할 경우 되려 주식을 재매수할 의사는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일지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심야 전체 직원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들에게 테슬라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을 해당 자리를 통해서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논란의 발언을 게시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호르몬 치료를 받는 트랜스젠더들이 극단적인 감정 기복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는 최근 테슬라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서 트랜스젠더들이 사건의 배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시장은 풀이를 했고요. 일부 누리꾼들은 크게 비판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방수사국이 테슬라 소유 자산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식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FBI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테슬라 대리점에 대한 수차례 화염병 공격과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보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기관의 노력에 대중의 협조가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글로벌 판매 부진이나 사이버 트럭 리콜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분석도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배런스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분석가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면서 최근 판매 둔화와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 단기 리스크는 테슬라가 순수 전기차 업체에서 AI 중심의 복합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목표 주가는 430달러 선에서 410달러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5%대 반가운 반등을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는데 이번 한 주 테슬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85,000달러 선을 이 시각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다시 한번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재매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시기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세일러 회장이 매수를 할 때마다 함께 변동성을 보였던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미국의 소비입니다. 미국에서 소비가 악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이상 신호가 들어온 것인지 빨간불이 들어온 것인지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 같은 소비 심리 둔화, 아직까지는 심리의 둔화에 불과합니다.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소비 심리 지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 지표에도 반영될 거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죠. 실제로 지난 4주 동안 미국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계속 하락했는데 이 같은 매도세를 촉발한
첫 원인, 첫 단추가 바로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가파르게 꺾였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소비가 미국 경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난주 FOMC 회의가 끝나고 있었던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설문조사 지표들이 실물 경제 지표로 반드시 연결돼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신호와 소음, 노이즈가 섞여 있다고 말을 했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설문조사 지표, 즉 소비 심리 관련 지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실제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많은 강세론자들이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말합니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는 이야기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다시 한번 나왔고요.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이 가능할까 싶은 시그널도 종종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소비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그리고 카드 실적을 일일이 낱낱이 받아보는 것은 기업일 겁니다. 특히 소매 판매 기업들이요. 이들의 실적에서는 이상 신호가 약간 감지되는 듯한 흐름인데 심지어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컨퍼런스 콜이 끝나고 나서 CEO 그리고 CFO 등의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지금 실적은 좋지만 향후 실적이 우려된다. 향후 소비가 우려된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같은 발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가이던스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이키입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죠. 따끈따끈한 실적인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매출이 월가 예상치는 110억 달러대였고 실제로는 112억 달러,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EPS도 주당 순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는 주당 29센트였는데요. 실제로 EPS는 주당 54센트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나이키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매튜 프렌드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4분기부터는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망치가 10%대 중반이다. 즉 우리는 매출이 향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5%가량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매출 총이익률도 4%포인트에서 5%포인트 감소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요인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지정학적인 역학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 2.0 정부의 새로운 관세 그리고 변동폭이 심한 환율을 보면서 소비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이키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큰 이슈 2가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 이 2가지입니다. 물론 나이키 실적이 향후 가이던스 좋지 않게 나온 것은요.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판매 비중도 높고 중국과 협력하는 비중, 협력 업체 비중도 높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내수 기업들은 어떨까요? 한번 더 살펴보시죠. 네, 미국에서 가장 흔하고 일상적인 데일리 커피로 유명한 스타벅스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요. 스타벅스 미국에서 출근길에 테이크아웃하고 공부할 때 또 마시고 드라이브 스루 등을 통해서도 매출을 내고 있는 업체죠. 가장 흔하고 미국인이 많이 마시는 커피 브랜드인데 가격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서 미국 중산층의 지갑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스타벅스 커피를 계속해서 사 먹고 줄을 서서 사 먹는다면 아직까지 지갑 사정이 괜찮다, 녹록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요, 사실 지난해부터 실적 둔화가 감지가 됐고요. 또 소비도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스타벅스, 최근에는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죠. 본사 직원의 7%에 해당하는 1,1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고 공석이 수백 개가량 되는데 이 공석도 메우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 그리고 1,100명이라는 인원은 스타벅스가 창립한 이후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에는 월마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마트야말로 미국의 소매 판매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기업이죠. 사실 증시가 4주 동안 폭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락세를 촉발한 요인 가운데 하나도 월마트의 실적 둔화였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망을 내놨죠.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둔화된 점이 원인이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존 데이비드 레인이 최고 재무 책임자인데요.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지금 굉장히 빠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월말이 되면 용량이 작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소비자들의 월급이 바닥이 나는 월말로 갈수록 소비 지출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마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달러 제너럴은 어떨까요?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앞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소와 비슷한 가격 정책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1달러에서 약 10달러 수준에 해당하는 저렴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다이소보다는 더 생활 필수품 중심입니다. 식료품이나 응식료를 주로 팔고요. 굉장히 허름한 슈퍼마켓이라서 소비자들이 진짜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싶을 때 방문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달러 제너럴 측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생활 필수품도 겨우 구매하는 수준이다. 또는 이 필수품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요. 그리고 고소득층 가구마저도 최근에 필수품을 살 때, 생활 필수품을 살 때 저렴한 제품을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층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건데요. 소비 심리는 확실히 위축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층이 찾는 백화점은 어떨까요?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콜스 CO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고객들 재량 지출이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집계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2배 달하는 연봉을 받는 10만 달러 미만의 고객층도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럭셔리 시장에서의 소비는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지난 2월에 카드 결제 대금을 분석했는데 소비자들이 럭셔리 시장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1월에는 5.9% 하락했는데요. 2월에는 이보다 더 떨어지면서 9.3%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할 것 없이 지출을 줄이고 있고 생활 필수품 사치제 성격의 제품 할 것 없이 일제히 기업들은 매출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콜스 CEO가 말한 이 고객 재량 지출이라는 것이 이 바로 생필품을 제외한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비용이나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비용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명확한 소비 붕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구조 변화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자, 그래서인지 시장에서는 뭉칫돈이 이제 가치주 그리고 방어적 성격의 주식들로 몰리고 있습니다. 뱅가드 밸류 VTV라는 ETF 상품이 대표적인데요. 올해 주가 퍼포먼스 그래프를 보시면 좋았습니다. 낮았던 상황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 나타나고 있죠. 이 뱅가드 밸류라는 상품에 올해만 64억 달러 넘는 뭉칫돈이 몰렸는데요. 지난해 들어왔던 순유입 자금이 81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 2, 3월 3개월 동안 지난해 들어왔던 대금의 80%가 이미 유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거의 한 6배, 지난달 비교해서 1월 비교해서 이번 달에 6배 넘는 대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가치주 위주의 상품으로 구성된 뱅가드 밸류 ETF에 자금이 몰린 거죠. 대표적으로 VTV를 구성하고 있는 상품은요. 우리 사인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고요. 사실 이 상품군 내에서도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엑손모빌 같은 가치주, 방어주 성격의 상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고배당주나 방어적 성격의 상품을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네, 한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지출 관련 지표 바로 PCE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죠. 오는 28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 이 PCE가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됐다는 수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은 이 PCE가 잘 나오더라도 여전히 관세로 인한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결국 매도할 지수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시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 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선택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 이번 주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련한 이슈에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PCE 같은 의미가 있는 핵심적인 소비 관련 지표 사인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러트닉 테슬라 강력 매수 추천, 트럼프 수포자 양상 교육부 폐지, 머스크 트럼프 레슬링 데이트, 트럼프 47대 대통령 기념 전투기, 이번 주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항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트럼프가 지지하느냐 비지지하느냐를 떠나가지고 맨날 뭐를 하니까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바이든은 뭔가 그런 재미가 없었잖아요. 대통령의 그걸 재미로 하면 안 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매일 뭔 일이 일어나니까 물론 주식시장 사람들은 변동성이 심하고 지금 서학개미분들이 사랑하시는 종목들이 막 급등락을 하니까 피곤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월가에서 어느 정도 대가의 자리를 이룬 분이에요. 그래서 경제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월가에서 억만장자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워드 러트닉이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된다고, 너무 싸다고. 자, 이거 댄 아이브스랑 저 캐시우드랑 이제 하워드 러트닉에다가 트럼프까지 지금 한 배를 탔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 사업개미 분들. 자,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가 꽤 있었죠. 이분이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몇 분의 1이 그건지는 이분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지만 알겠죠. 그렇죠? 반반인지 몇 분의 1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를 지지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이 트럼프도 지금 응원해 주려고 테슬라 깔아놓고 그 2대 운전도 안 하면서 2대 구매했잖아요. 치켜 세워주려고. 그래서 그거에 또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분은 투자를 못해요. 그렇죠? 이분은 지금 이 지위에서 투자 못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옛날에 경제방송에 나올 때처럼 타이밍을 맞추는 그거가 100%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촉도 있을 거고. 근데 또 하필이면 타이밍이 또 이때일 리가 없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긴 있죠.
막 최악의 악재가 쏟아질 때가 바닥이다. 뭐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상장 폐지돼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막 최악의 악재가 몰아쳤을 때 그때가 바닥인 뭐 케이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테슬라 공장을 막 공장 아니죠. 습격하고 불태우고 막 화염병이 날려들고 막 중고차 매장에 다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 뭐 하워드 러티니기를 믿는다면은 그쵸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아무도 선택과 강요할 수가 없죠. 다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만 수포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다 수포자가 엄청나게 양산이 되고 있나 봐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서 몇 번 있지 않았나요, 옛날에? 아니, 그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예 없애버려, 그냥. 그쵸. 골칫거리 없애버려. 교육부를 없애버린대요. 지금 교육부 폐지의 행정서명을 했어요. 물론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상원이 이 지금 공화당이 앞서고는 있지만 압도적으로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표가 모자르거든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라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수학조차 못하는 애들이 많다. 교육부가 그동안 무슨 예산을 엄청 가져가 놓고 수포자가 엄청 양산된다 이거죠. 이러면 다 때려치라 이거예요. 다 연방 정부에 맡기고 그 주지사들이 관리를 하고 이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거 타워 필요 없으니까 폐지해버리겠다 이겁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저희까지 데려왔죠. 이 아이들은 어느 데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다 깔아놓은 거죠, 이제. 아이들을 깔아놓고 이제 책상이 우리나라 좀 비슷하더라고요. 책상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트럼프가 서명하는데 자기네들도 이제 같이 서명을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학생들도 나를 지지한다. 아, 물론 이 학생들이 아직 모르겠어요. 학생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굉장히 어리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린데 물론 어리다고 제가 뭐 무시할 수는 없죠. 어렸을 때도 생각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교육부의 폐지 공약에 다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참여를 했는지 부모님들이 그냥 여기 가게 했는지 아니면 백악관에서 뭐 이걸 뭐 초청을 뽑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생들이 그렇죠? 다양한 학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육부 폐지 서명에 이 지금 동참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뒤로 가겠습니다. 진짜 바빠요. 이 일주일에 주말만 지나고 나면 뉴스가 쏟아집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얼굴이 왜 점점 이렇게 되고 있지? 지금 점점 좀 뭔가 제가 보기엔 이게 스냅샷이지만 표정하고 살이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스페이스X 요거 지금 입고 나왔는데 이거 무슨 적인가요? UFC 처음에 싸움하는 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자, 어쨌든 이번에는 레슬링을 보러 왔다.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주최 레슬링 선수권 대회를 보러 왔다. 이게 사실 트럼프가 여러 그 지지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역시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 강한 남성, 백인 남성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잖아요. 물론 흑인의 표도 해리스가 못 뽑아가서 일로 오는 것 때문에 졌지만 압도적으로. 근데 그래서 그런지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무슨 피겨스케이팅 이런 거 절대 보러 간 적 있나요? 없죠. 맨날 보러 가는 거 뭐예요? UFC, 슈퍼볼, 레슬링 이런 것만 보러 가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왠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렇죠? 좋아하는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우아한 스포츠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한테 보라고 이런 것도 있고 자꾸 언론에서 흔드는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주말에도 데이트를 한다. 그걸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또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상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또 되게 바빠요. 뭐 하루에도 몇 개를 합니다. 자, 드디어 F-47이 나왔어요. 자, 이거 자, 저번에도 그 있었잖아요. 트럼프랑 머스크랑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저커버그가 그 백악관에 가가지고 아니죠, 샘 알트먼이구나. 샘 알트먼이 와가지고 같이 무슨 소프트뱅크 회장이랑 그 발표했잖아요. 스타게이트가 만든다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바로 X에다가 올렸잖아요. 소프트뱅크 돈도 없고 샘 알트먼 막 뒷담화를 쳤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야, 트럼프가 하는데 왜 머스크가 저렇게 나서냐. 그래서 불화설이 있었는데 우린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대비되는 이슈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머스크가 이 정부 효율부 수장에 앉으면서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세요? 다들? F-35 로키드 마틴 보고 뭐라고 그랬죠?
아직도 F-35나 만드는 멍청이들이라고 했어요. 그 비싼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중국 벌떼 드론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그 FBI니 국방부니 이런 데다가 또 막 뭐 일주일치 자료 모의가 숙제 같은 거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진짜 기분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FBI, CIA, 국방부에서는 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기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접근 권한을 머스크한테 또 줬어요. 국방부 펜타곤에. 펜타곤 접근 권한을. 그런데 또 이 이슈에서 부딪히는 게 뭐냐 보시죠. F-47은 가장 치명적인 항공기일 것이다. 사실상 눈에 안 보이고 전례 없는 이력을 발휘한다. 지금 이게 6세대 전투기라고 지금 칭해지는 건데 지금 이게 사실 중국이 먼저 내놨어요. 물론 대부분의 네티즌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 중국이 내놨다고 해서 안 믿죠. 근데 중국이 마오쩌둥 생일이 12월 26일이거든요. 작년 12월 26일 날 6세대 전투기에 해당되는 전투기 2대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F-35나 F-22는 5세대 전투기 및 다목적 항공기. 그러니까 F-22, 이게 숫자가 막 22, 23 촘촘히 가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요. 그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F-22는 그냥 말 그대로 공중전하는 전투기 대 전투기 부딪히는 그 F-22고 F-35는 예를 들어 지상 폭격도 하고 이런 다목적기예요. 근데 어쨌든 F-22나 F-35가 현존하는 최강의 5세대 전투기 및 다목적 전투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제20이라는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먼저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우린 준비했다 하면서 지금 딱 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F-47이라는 게 F-22, 35에서 갑자기 47이 나왔잖아요. 지금 숫자가. 그래서 지금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47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트럼프가 또 자기 업적을 여기서 꽂으려고 F-47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세계 2차 대전 때 P-47이라는 전투기가 활약했던 그 47이 따온 거라고 얘기도 나오기도 해요. 뭔진 모릅니다, 지금. 자, 어쨌든 전례 없는 위력을 발휘한다고 트럼프가 발표를 하고 공군 참모총장 및 이 관계자들이 옆에서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여기 중요한 이제 보잉이 따냈다는 거, 보잉이 이걸 따냈다. 하면서 이제 뉴스를 하는데 뒤에 가보면은 뉴스에서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 여기서도 아까 그 이슈 부딪힌 장면 공군 참모총장이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2018년에도 F-35 아까 다목적 공중전도 하고 뭐 지상 폭격도 하는 폭격기의 개념도 갖고 있는 F-35 전투 비행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NGAD라는 이 시스템입니다. 체계. 세계 최강의 이제 차세대 항공기를 계속 5세대, 6세대, 7세대 이렇게 먼저 내놓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걸 앨런 머스크가 지적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6세대 전투기 F-47 이게 지금 어제 공개가 됐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렌더링이 공개가 됐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그겁니다. 작년 12월 26일 마오쩌둥이 공산국가 초대 주석이에요. 우리나라 따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그 생일날 이 2개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J-20의 후속 모델들이에요. 6세대 전투기라고 불리우는. 그 6세대 전투기라고 불리우는 이 2개를 먼저 공개를 했으니까 이제 이 2개 싸움이 여기서 너무 늦게 발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이 또.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F-47을 내놓은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 뉴스에서 결국 이걸 또 다뤘습니다. 머스크가 이 말 하지 않았느냐. 이거 또 갈라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갈라칠 거예요.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 너네 이 펜타곤은 바보들이고 이 로키드 마틴은 왜 그런 걸 만들고 있냐. 벌떼 드론이 있는데 중국은 싸구려 벌떼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붓고 있냐. 그런 지적을 했다 이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 올렸던 그거를 중국에서도 따가가지고 쓰는데 이게 벌떼 드론이에요. 이게 벌떼 드론으로 이게 군지파를 시켜가지고 이 수천 대의 드론을 공격하고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큰 한 마리 엄청난 엄청난 거대한 시조새 같은 거를 만들고 있으니 새 시대에 뒤처진다. 계속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지적을.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20이랑 F-35입니다. F-35가 870마일을 지금 그 전투 반경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6세대로 나온 건데 여기 오키나와에
저기가 있잖아요. 기지가 여기 스텔스 기능으로 중국으로 쳐들어가 버리면 돼. 쳐들어가 버리면 여기 대만 있잖아요. 대만이랑 양안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더 위협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당연히 6세대는 더 넓은 반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음표로 해놨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잉에게는 아주 기회인 거죠. 왜냐면 보잉 지금 요즘에 이 뉴스를 보셨잖아. 계속 사고 터져. 계속. 우리나라 그 저기 뭐 무한 참사도 저 벽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또 그 기가 보잉이에요.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사고 나면 다 보잉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잉이 지금 선정되어서 보잉 주가가 오르고 로키드 마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보잉에게는 아주 지금 기회죠. 지금 가장 최근 실적을 보시겠어요? 지금 에어플레인 쪽에 55%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 디펜스, 스페이스, 시큐리티 여기 합천대가 마이너스 20% 났고요. 물론 방산보다 항공 쪽이 더 심각하죠, 지금. 심각합니다. 로키드 마틴 볼까요? 로키드 마틴은 물론 보잉이라는 회사보다는 더 방산 쪽에 치우쳐 있어서 다 4개 분야가 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헬리콥터 부분 있죠. 로터리 헬리콥터 부분이랑 스페이스 우주 부분은 마이너스인데 이 지금 전투기랑 미사일 부분은 플러스가 났어요. 근데 지금 보잉은 지금 둘 다 항공이랑 방산이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로키드 마틴도 순이익이 72% 깎였고 얘네도 지금 이 로스에서 로스가 더 악화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보잉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거였는데 로키드 마틴이 F-22, F-35 다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F-47 차세대 6세대 전투기는 지금 보잉이 가져갔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잉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플래시 미국 PMI가 발표가 되고요. KB 홈, 그다음에 오클로 실적 발표됩니다. 그다음에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화요일이죠. 수화요일로 넘어가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 케이스시로 주택가격지수, 소비자 신뢰도, 신규 주택 판매,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영구 투표권 가진 유일한 연방주민의 총재죠. 연설합니다. 그다음에 수요일로 넘어가서 이게 뭐 화요일까지군요. 맥코믹 앤코, 게임스탑, 코앤메인, 스미스필드 푸드, 럼블 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게임스탑 실적 발표에 다들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내구재 주문 있고 신타스, 페이첵스, 달러트리, 추이, 제프리 파이낸셜, 세일포인트 실적 발표입니다. 자, 근데 목요일에는 항상 나오는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 미국 무역 수지 진전, 고급 소매 재고, 도매 재고 사전 확보, 보류 중 주택 판매 이 발표가 되고요. 톰 박힌 리치몬드 연준 총재 연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거 룰루레몬까지 있군요. 룰루레몬하고 TD 시넥스, 그다음에 AAR 실적 발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PC가 드디어 나오네요. PC가 개인 소비 지출이 금요일 날 나오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연설이 있고요. G스페이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드립니다. 게임스탑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 지금 화요일 날 게임스탑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룰루레몬, 썰스데이 목요일 날 룰루레몬이 있습니다. 예, 요 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개인 소비 지출 중요한 거 발표가 되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도 있고 룰루레몬 같은 소비재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잉하고 이제 로키드 마틴의 엇갈린 그 주가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는 스텔스 기능을 누가 더 확보하느냐가 6세대 전투기에서 이 승부를 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침 일찍 몰래 나는 새가 전쟁에서 이긴다. 네, 지난 주말부터 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코스피의 봄이 오게 되는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코스피는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코스닥이 0.8% 가까이 하락한 데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함께 이날장에서 코스피는 0.2%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5일 동안 3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매수해주면서 시장 안에서의 수급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다만 이날장에서 코스닥이 부진했던 건 HLB 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시총 대형주들이 출렁이자 지수 전체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흐름을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이날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반도체 투톱을 여전히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코스닥 쪽을 놓고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매수 흐름이 들어왔던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들 모두 개별 중심의 이슈들과 함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최대 주주와 관련된 유상증자 결정을 냈던 큐리언트가 16% 상승하면서 신고가 들어갔고요. 쌈지엔터 같은 경우도 티니핑 컬렉션에 대한 출시 기대감과 함께 이날정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별로의 흐름은 어떠했을까요? 올라갔던 종목과 내려갔던 종목의 이슈가 명확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올랐던 종목들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특히 소캠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새로운 HBM이다라고 공개한 소캠, 이 소캠을 놓고 제2의 HBM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소캠용 PCB, 이 개발에 성공한 TLB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 20%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도 했고요. 이제 소캠 관련해서 지속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새로운 테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같이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봤었던 이슈였죠.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에게 한국에서도 한시적으로 일단 비자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단독 보도로 나왔다라는 거 전해드렸었고 역시나 화장품이나 면세점, 여행,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날 증시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장중에 지속적인 긍정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단 비자 자체는 3분기부터 시행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시간이 남아있는 재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LNG와 알래스카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종목들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주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번 주에 방한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한국과 함께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던 만큼 어떤 협력 방안들이 나올지를 놓고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이번 한 주에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불안했던 혹은 이 안 좋았던 이슈와 함께 급락했던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모두 저희가 시간 외에서 함께 집중을 해봤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HLB 그룹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간암 치료제와 관련돼서 승인이 불발됐다는 소식과 함께 역시나 관련주들의 하한가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HLB 그룹주 안에서 하한가 같던 종목들 그 외 종목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 어떤 점이 미비한지가 이 보안 요청서에 적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승인이 거절됐는지 내용 파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수개월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당분간 관련주들의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간에서 이날장에서 하락과 같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장 장중에는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99년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공시를 밝혔기 때문인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경쟁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2년에서 3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본인들도 대규모의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 안에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혹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칠지 혹은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들 이날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부진했습니다. 그 전날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급격한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시세 하락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퀀텀데이 행사 안에서 나왔던 코멘트들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지난 CES 때 젠슨 CEO가 양자 기술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그런 멘트를 했던 이유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었고요. 뿐만 아니라 젠슨 CEO는 이날 이 장소를 통해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이 성숙해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건 맞다라고 재차 강조했던 모습도 관련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도 연속적으로 시세 부진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기다려 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 하한가 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대거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이슈와 함께 시간 외에서 부정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글로본과 IM 그리고 TS 넥스젠 오늘 장중의 변동성 꼭 주의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형제 IC나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시간 외에서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대형주도 장중에 10%가 넘게 낙폭이 나왔었던 만큼 해당 관련주들의 변동성 오늘 장중에 주의를 꼭 해보시고요. 그 외 소식들을 보자면 오늘 전기차나 방산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샤오미 회장을 만난 부분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습니다. 베이징 전기차 공장에서 함께 회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 차량용 부품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다라고 하고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많이 협력을 해가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슈와 함께 전반적인 섹터단 안에서의 좀 부정적인 주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MNC 솔루션이죠. 이 정밀 부품 제조 기업인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인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60%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로 긍정적인 이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과 손을 잡게 될지 방산 안에서 또 다른 이 마켓 체인저가 나올 수 있을지 해당 소식도 같이 기다려보시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변동성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부장이 50분간 일본에서 양자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도 한국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과 한국이 서비스나 투자와 관련해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코멘트들이 직접적으로 외교 부장들 사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변동성이 오늘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줄지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이슈로는 글로벌 쪽에서 오늘 좀 방산이나 또 전쟁과 관련된 테마들의 변동성을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 휴전 4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다시 한번 교전에 들어갔다는 소식 주말 사이에 접해봤는데요. 4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공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지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넥스트 트레이드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출근 전에도 종목들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 시장 안에서 거래량과 유동성이 동반 유입될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PCE 발표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0.3%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 일단은 시장에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투심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상호관세도 이번 한 주 동안 투심에는 크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지 일단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지켜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날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네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종목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마감하는 날이었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계속 이어졌던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장 막판에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41,985포인트 선의 강보합, S&P 500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인 5,667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오늘 M7 기술주들이 거의 다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6종목 상승 나오면서 나스닥도 0.5% 상승 마감 17,784포인트로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시장 약세가 있었지만 결국 막판에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4주 연속 지속되고 있었던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의 하락세를 끊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5주 연속 하락은 막아내는 데 성공한 시장인데요. 이 같은 시장 약세 방향을 상승으로 돌려낸 것은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4월 2일부터 관세 발효가 계획대로 되는 거냐라고 질문이 들어왔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관세 예외는 없는 거냐? 예외해 줄 수는 없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 명에게 즉 한 국가에게 예외를 두면 나머지 국가애들도 다 예외를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러나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유연성 4월 2일까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관세율 등에서 조금 더 온건하게 또는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페드워치에서도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 지난주에는 금리 동결이 예상대로 나왔는데 이후에 6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거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죠. 이 같은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에 금리 인하가 재개될 확률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될 확률이 기준 62.5%에서 67.3%로 소폭 오른 거죠. 오늘 그리고 국제 유가도 소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날 시장 장 초반 하락을 주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계속해서 거부할 시에는 우리가 가자 지구 일부 영토를 영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합병할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 소폭 상승 나왔고요. WTI 기준으로 0.3% 오른 68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는 섹터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함께 11개 섹터 맵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기술주부터 보면은요. 테슬라가 5% 급등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메타 같은 기술주들도 상승하면서 통신 서비스 업종이 1%가량의 상승폭 나와줬고요. 애플도 2%가량의 상승이었고 다만 엔비디아가 오늘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 기술 섹터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원자재 쪽에서는 1%가량의 반대로 약세가 집계됐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죠. 먼저 M7 기술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 2% 가까운 상승 나왔는데요. JP 모건에서 이 애플에 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이 주식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그리고 경기 순환적인 성격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브랜드 위치 그리고 소비자들의 충성심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상승하는 순환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 줬습니다. 자, 테슬라 5% 급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했네요. 한 주당 430달러 목표에서 410달러 목표 주가로 다운그레이드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핵심 투자 아이디어 종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소폭 하락 나왔죠. 하지만 UBS에서는 지난주 있었던 GTC 2025 이 AI 컨퍼런스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줬습니다. 흥미로운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특히 AI 수요, 디맨드 단에서 소버린 AI, 즉 국가적 수준의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I 수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측면이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계속해서 빅테크 외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보잉입니다. 미국 최대 우주 항공 업체죠. 오늘 상승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계약을 보잉과 체결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아닌 보잉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3%가량의 상승 줬고 반대로 경쟁사인 로키드 마틴은 6% 가까이 폭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나이키입니다. 소비, 판매 관련주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마이너스 5%가량 폭락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일단 향후 가이던스가 좋지 않습니다. 매출이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향후 실적은 부진할 거다. 두 자릿수 매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회사 측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칩 메이커 주식이고요. 8% 급락 나왔는데요. 매출과 수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으로 반응을 했어요. 매출이 80억 5천만 달러, 수익은 한 주당 1달러 56센트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분기 이익률이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이 주가의 매도세를 촉발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보시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AI 서버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업체죠. 이날 주가 8% 가까운 상승 나왔는데요. JP 모건 측에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특히 블랙엘을 중심으로 AI 서버 수요가 강력하다면서 선적이 증가하면서 슈마컴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고 분석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엘나일람 파마슈티컬스 보겠습니다. 의약품 업체인데 심장병, 희귀 심장병을 치료하는 주사제인 암부트라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미국 FDA에서 이 심장병 치료제 암부트라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11% 넘는 급등 나왔습니다. 네, 이것으로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확실히 이제 봄 같죠?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해도 확실히 따뜻해진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 예보한 대로 갑자기 여름이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낮에는 좀 따뜻한 차원을 좀 넘긴 하더군요. 자, 이번 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기사들, 오늘은 증권면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보죠. 지난주에 코스피 2% 넘게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반대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 모습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렸던 그런 한 주였다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한 업종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조선, 방산도 후반에 확 미끄러졌고요. 바이오도 굉장히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지난주는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업종 하나만 좀 강한 그런 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수급이 뭐랄까 좀 풍족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쪽으로 확 몰렸는데 이제 그게 반도체 업종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적으로 특히 이제 국내 쪽에 그것도 경제 쪽보다는 이제 정치적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 그 한 두세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나라 밖쪽 상황부터 좀 보죠.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 일정 보면요. 3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PMI부터 해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다음에 내구재 신규 수주, 그다음에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연은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이 PCE 물가지수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쨌든 좀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밤이 되겠죠, 늦게. PCE 물가지수가 제일 중요한 지표다 일단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25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6일 날 나오는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좀 이번 주에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께 되게 좀 갑자기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 어쨌든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결국 이제 관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구재 신규 수주는 결국 이제 내구재라는 게 좀 돈이 조금 들어가는 뭐 가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보통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미국 소비의 어떤 현재 수준 분위기를 가늠해주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여전히 괜찮다고는 하지만 결국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내구재 쪽의 수주가 어떻게 될지는 되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버는 게 줄든 뭐 하든 간에 그냥 결국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는 뭐 안 바꿀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또 뭐 가전제품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냉장고 같은 거 잘 뭐 안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구재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변동을 하니까 좀 분위기가 좋으면 뭐 지르는 거죠. 뭐 지름신이 내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경기가 좀 안 좋거나 내가 뭐 직장에서 해고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비싼 물건을 사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구재 수주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심판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서, 만약 이 세 가지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다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번 주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어떤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이데일리에서도 증권면에 좀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6조짜리 유증 폭탄을 던지고 47억 자사주로 진화에 나선 한화에어로. 예, 금요일 날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이 47억, 김동관 부회장이 30억, 나머지 두 대표들이 이제 8억, 7억 해가지고 이제 47억에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유증 나오고 나서 주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나서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어떤 상황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돌려보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게 특히 이제 경영진이 사는 자사주라는 거는 뭔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 30억이라는 돈을 이제 여기다 쏟아붓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체인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호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70만 원을 넘었다가 좀 62만 원까지 13%나 지난 21일 날 금요일 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진화하겠다고 나선 건데 이제 이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유상증자했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작년에 1.7조, 작년에 1.7조, 올해 2.6조, 내년에는 3.4조 정도 해가지고 대략 작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24년, 25년, 26년 이 3년을 통해서 약 한 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3.6조를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사실 2년만 벌어도 이 3.6조니까 2년만 벌어도 4조가 넘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를 급락을 시키고 주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주주들한테 충격을 줘가면서 과연 유상증자를 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회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부채가 10조 정도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에 이렇게 더 논란을 이렇게 논란의 어떤 불씨를 더 던진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기름을 더 끼얹은 그 이유가 뭐냐면 13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하나 계열사 두 곳에서의 갖고 있던 하나 오션의 지분 7.2%를 인수를 합니다. 이게 1조 3천억 원이 들었는데 인수한 회사, 하나 오션을 갖고 있던 회사가 하나 에너지하고 또 한 계열사거든요. 여기는 뭐 상장사가 아니니까 이제 하나 에너지는 이제 곧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좀 하는 데고 그러면 하나 에너지나 그 한 회사 같은 어떤 회사였냐면 김승현 회장의 아들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다음에 다른 회사도 역시 하나 일가들이 오너 일가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 결국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이 되는 큰 돈을 들여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인수해서 결국 하나에너지는 하나오션을 통해서 갖고 있던 자기 투자분을 회수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금 여력이 생긴 겁니다. 이제 IPO하기에 모양이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아니 버는 돈을 가지고 다른 계열사,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식으로 돈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보다 2배 훨씬 넘는 또 돈을 들여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걸 주주들한테 한다. 결국은 참 이게 회사 돈을 가지고 경영권을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면서 결국은 또 투자에 필요한 돈은 주주들한테 또 뭐 받아내려고 한다. 이런 식의 모양새가 된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해명을 해 나가는데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고려아연하고 이수페타시스 등 여러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을 사실은 계속해서 반려해서 좀 결국은 철회시키지 않았습니까? 주주들의 반발을 이제 명분으로 해서 그런 거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과연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나오는 분위기,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뭐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아직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데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중에 아마 뭔가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삼성 SDI는 넘어갔죠. 자,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만약에 이 두 회사에 대해서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또 형평성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현대차 기아입니다. 표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나오나요? 예, 표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전고점 대비 6개월 동안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나옵니다. 현대차 17%, 기아가 7%. 사실 이 사이에 현대차, 기아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를 떨어뜨린 주범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죠.
그럼 자,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관세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때 이제 관세가 나올 것이다 결과가. 근데 그 이후에 몇 달 지나서 관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유예되거나 또는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또 현대차, 기아는 1차 그 트럼프 일기 때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자뷰가 이번에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일단은 악재고 그다음에 호재라고 뭐 굳이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공매도 앞두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 타겟에서는 벗어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의도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결국은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았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를요. 공매도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을 찍고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요. 현대차, 기아는 어쨌든 지금 타이밍, 아직은 뭐 좀 불확실하고 어두운 것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악재가 이제 대부분 다 나온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 일단은 좀 너무 걱정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나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지난주 펀드와치입니다. 일주일 동안 ETF 상품들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내용인데요.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죠. 뭐 지난주에 보면은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가 13.0% 이게 1위였고요. 미래에셋의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11%, 타이거의 코스피 200 IT 레버리지도 역시 10% 이렇게 반도체 관련 섹터의 ETF 상품 그것도 레버리지를 적용한 상품들이 주가가 두 자릿수를 넘었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면 한 5, 6% 정도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보통 그렇게 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3%니까 괜찮았습니다. 지난주에. 지역별로는 남미가 6%, 남미가 굉장히 높게 좀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섹터별로는 기초소재 섹터가 6% 넘게 올라서 역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개별 상품 중에서는 키움 자산운용의 미국 양자 컴퓨팅 요 ETF 수익률이 12.5% 이렇게 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날 마켓 비하인드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코스피 참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 그렇죠. 쪽이 상승하면서 지수가 견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혼조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이랑 유럽은 조금 약세였고 그렇지만 이제 일부 아시아권 증시는 강세였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코스피가 3.1% 상승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코스닥은 주도 업종인 바이오가 좀 맞습니다. 떨어지면서 오히려 약세로 이제 한 1.1%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환율은 뭐 한 주 동안 뭐 12원 상승해서 1,465원대로 마감했는데 지금 1,450원대에서 계속 이제 박스권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해서 4.25%로 마감했는데 약 3주 동안 반등했던 그런 반등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 떨어지면 사실은 환율이 좀 올라야 되는 아니 떨어져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참 우리 예. 원화가 지금 약세는 약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벤트로 보시면 3월 이제 FMC가 가장 뭐 주요 이벤트였는데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했던 점도표에서 올해 이제 2회 네. 인하 전망을 유지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위험 수준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고 예. 또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관세 충격은 일시적이어서 여기에 이제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 스탠스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수급에 좀 특징이 있었는데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이 이제 2조 7,50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이제 3,00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것이 직전 주였던 2주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행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스피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제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4,100억 원을 순매수한 SK 하이닉스가 있었고요. 코스닥 순매도 종목 1위는 알테오젠을 한 1,000억 정도를 팔았고 그리고 JYP 엔터를 679억 원 순매도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전 2.71조를 샀는데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거의 2조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별로 안 샀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 집중이 많이 됐다라고 그런 보시면 될 거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 및 은식료 업종이 좀 강했었고, 기존 주도주였던 방산과 조선은 좀 조정이 있었다. 글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하락세가 예상보다 좀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사실 국내외 이슈들이 되긴 하는데 뭐 국내 정치적 이슈도 되게 좀 네. 많이 있고 이번 주 이제 보시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뭐 시장에서는 일단 24일 날 미국 제조업이랑 이제 서비스업 PMI가 나오는데 그렇죠. 뭐 제조업이 51.9, 서비스업이 51.2로 전월 대비로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25일 날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이 지수가 지난 2월 경기 침체의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하락시켰다는 그런 서베이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치는 94.2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미국 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 발표되는데 현재 예상치가 전월 대비 0.3% 상승, 근원 PC 역시도 네. 한 0.3%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노이즈가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이번 주 후반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 제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10시에 이제 오전에 있을 건데 아마 그게 조금 힌트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망세가 조금 더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는 조금 늦추시는 게 좋다고 글쎄요. 보고 있고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크게 변하지가 않았는데요. 일단 보유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요. 동시에 이제 하락 시 매수 관점 그리고 고밸류 종목은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공매도 전면 재개 이제 전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매도 관련된 그런 가만한 투자 전략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진짜 짜야 될 때가 됐네요. 네. 말씀 나온 김에 공매도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저도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오랜만에 17개월 만에 지금 다시 공매도가 되고 여기에 그 전에는 이제 그때 팬데믹 때 주가 하락하면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다시 풀어줬는데 그때는 이제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재개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전 종목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소형주에 대한 뭐 대차 거래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는 지수 또는 뭐 종목에 대한 변동성 확대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것을 시장 조정의 빌미로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공매도 재개가 현재 강한 주식의 어떤 추세를 뭐 확실히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예. 또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이 이제 시장에 더 참여하는 그런 확대를 좀 하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과거 세 차례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 매매 비중이 상승하는 패턴을 다 보였고, 네네네. 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수익률과 수급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시 유지된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일단 이제 좀 신용융자 비율이 높은 종목은 예.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의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단기 하락한다면 담보 비율 유지를 위해서 좀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공매도 이전에 대차 거래를 통해 잔고를 꼭 확보하는 그런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대차 거래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정과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놈들을 공매도하려고 이제 미리 그렇죠. 미리 예비를 한다는 얘기기 확보를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차 잔고를 이제 매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차 잔고 들어가면 여기에 공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일반 소비자분,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거 확인하기 어렵지 않죠? 그럼요. 거래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네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진 종목들은 조금 이제 그렇죠. 관망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그래서 이 공매도를 지금 재개를 염두에 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반도체 워낙에 좋았고 이 일반 반도체 제외한 다른 쪽 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반도체를 제외한다 그러면 사실 뭐 전기전자 업종에 사실 뭐 2차 전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건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제 휴대폰을 포함한 일반 가전 그리고 이제 MLCC 정도를 일반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볼 수가 있는데, MLCC는 이게 뭐라고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뭐 IT 제품에 들어가서 이제 전류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뭐 부품이죠. 부품. 근데 이게 뭐 거의 전자 부품에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쌀 별도로 같은 나눌 뭐, 정도로. 그렇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상반기에 이쪽의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이제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성장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분석이 많은 쪽이 이제 일단은 휴대폰입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뭐 휴대폰 업황을 그래도 좀 우리가 미리 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량 자체가 4.9%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이게 3년 만에 성장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 기간에 따라서 좀 많이 편차가 있긴 하지만 1.5%에서 한 3.7%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작년만 못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 부담이 좀 나타날 그러겠죠. 것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는데, 이게 중국의 이관신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의 1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금 2,451만 대를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이 2018년 이후에 춘절이 1월에 있었던 해 중에서 이제 최대 판매가 나타난 거고, 따라서 올해 실제 글로벌 휴대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가전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한 5% 성장률을 좀 기록을 했었다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도 한 5%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AI 스마트 홈 기능 강화와 편의성을 좀 앞세워서 성장률의 방어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보시면 신흥국에서의 어떤 판매가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쪽에서 조금
부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상당히 좀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IT 세트 회복세가 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AI 서버향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와 뭐 자율주행 같은 것이 이제 성장할수록 수요량이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평소와는 좀 다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이제 과전과 관련해서는 LG전자를 좀 보고 있는데 예. 올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어떤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서 반사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관세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북미 쪽도 여기도 수출 비중이 좀 높을 텐데. 글쎄요, 뭐 관세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점유율 자체도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물론 이게 관세에 대해서 네.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분석과 이런 건 리포트를 보시면 네. 오히려 지금 다른 쪽과의 그런 상호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반사적으로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실제로 관세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노이즈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항상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종목이 다 그런데요.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저평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네.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휴대폰하고 이제 MLCC 관련해서는 삼성전기를 뭐 가장 뭐 최선호 종목으로 꼽는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중국향 그 매출의 시장 노출도가 좀 높다는 점 그리고 AI 시장 발달에 따른 반도체 개발의 고성장 및 또 응용적 확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올해 좀 크게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번외로 뭐 아직 매출은 없지만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그렇죠. 좀 네. 재료가 긍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 뭐 플랫폼 뭐 라인도 뭐 좀 한다고 하니까요. 지난주에 또 하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게 음식료 업종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사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긴 해서 실제로 결과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제가 이제 예전이죠. 뭐 음식료 업종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네. 것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음식료 업종이 근데 사실 올해 그렇게 썩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올해 6.7%를 업종 지수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대비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3월에만 7.7%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코스피 수익률을 3월에는 뭐 아웃퍼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뭐 두 가지 뭐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매출 증가와 또 비용 감소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뭐 라면 가격 인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주요 제품들의 그런 가격 인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외식 업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지금 상승한 것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을 인상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니냐 발생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곡물 가격 하향 안정세가 좀 있다는 점도 최근 주가 상승의 일부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은 삼양식품 혼자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단독 드리블이었죠.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오리온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서의 성장을 상당히 좀 바탕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외에
국가들에서도 성장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고 러시아도 뭐 전쟁 끝나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 네, 나오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주력인 중국에서 지금 2월 달 자료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지금 42% 매출액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는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또 발생하는 것을 그렇죠. 좀 기대하고 있어서 네. 관심이 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잘 면밀히 뜯어보면 그 회사가 또 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뭐 단가도 좀 내리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결국 성장성을 어떻게든 회사가 만들어내느냐라는 그런 회사들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은 차트를 제가 그 사이에 좀 잠깐 봤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이게 이제 우리 김 이사님과 말씀 나누는 가장 또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는 상황 어땠습니까? 뭐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상당히 반등을 크게 함으로 인해서 추세가 다시 재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여전히 눌림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하는 뭐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업종이 화학, 전기, 전자, 전기, 가스가 있었고요.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철강, 금속입니다. 근데 철강, 금속 내에서 흐름이 좋은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대오, AL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신규 추세가 상승 전환하는 업종이 음식료, 담배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화학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펌텍 코리아 주가가 좀 좋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가총액 52로 좀 좁혀보죠. 네, 그 안에서는 일단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하게 된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삼성물산, 하나금융주주가 있었고 네. 네이버와 카카오뱅크는 추세 상승 중 눌림목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PNT가 신규로 지금 상승 전환이 확인되었고요. 케어젠, ISC, CJ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이 지주사 SK 한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LG화학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추세 하락 전환 종목은 금요일 하한가를 기록한 HLB를 비롯해서 리가캠 바이오, 신성 델타테크, 파크시스템즈, 테크웨잉이 있었고요.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와 셀트리온 제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보시면 특징적으로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이제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전주에 의해서 강세를 이어났고 네. 제약 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이오 참 그러네요. 뭔가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대형 호재도 있었는데 이제 그 위에 이제 이를테면 소위 말해서 이제 세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있었고 또 HLB는 또 무산된 게 또 네. 그게 또 좀 있었고 어쨌든 악재가 좀 있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종목들 유망 종목들 어떤 겁니까? 네, 큰 종목 위주로 좀 선별을 해봤는데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더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추세가 전환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 8월에 이제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 이후에 이제 지난주에 다시 상승으로 이제 확실히 전환하는 모습이 예. 나타났는데 근데 최근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지난 2월 이후에 지금 외국인이 한 1조 1천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 기관도 3천억 원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에서 가장 양호한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는 뭐 범용 반도체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따라서 지금 업황 사이클이 좋아지는 지금 초기 국면인 만큼의 전략적으로는 이제 바이앤홀딩 전략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재 주가가 지금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6만 원을 회복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도 밸류에이션을 좀 구해보면 아직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요. 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두 번째 종목인데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하락 전환한 다음에 이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좀 오랜 동안 그런 맞아요. 하락 추세를 이어왔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 이제 추세가 하락 전환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상승 못하다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다시 상승 전환을 성공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2월 이후에 외국인이 2,900억, 기관이 930억 원 순매수 중인데 뭐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한 것이 처음에는 이제 중국산 후판에 대한 다 반덤핑 관세 부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3월 중국 정부가 철강 감산과 구조조정을 발표해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국내산 철강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한국 정부가 지금 내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수입절 철강에 대해서 품질 검사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최근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PBR 0.46배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물산을 좀 들고 왔는데 사실 삼성물산은 거의 삼성전자와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작년 9월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 이후에 올해 다시 3월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수급적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188억 원, 기관 54억 원 순매수 중인데 최근 주가 상승이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5%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8.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로 보면 거의 13.5%의 지분을 삼성전자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지금 지분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서 그렇죠. 동반으로 상승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시기에 실적이 조금 더 네. 개선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SMR 사업 확대가 기대되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PER이 9.2배, PBR 0.6배로 부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 마키나와 일부에서 오늘도 투자 전략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또 한 주가 또 예상이 되는 또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